제가 보도자료를 기자 때부터 이제 얼마나 많이 받아봤겠어요. 하루에 보통 이제 100건 이상씩 받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부 쪽에다 이렇게 또 걸어놓으면, 잘못 걸어놓으면 뭐 엄청나게 와. 그것 중에 90% 이상은 안 열어보죠. 클릭도 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보도자료 잘 써야 되는구나. 보도자료는 절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을 들여서 이문열이 와서 써서 뭐 만들어준다든지, 황석영이 와서 써서 만들어준다든지, 누가 온다고 해도 그분들이 보도자료를 쓴다고 해도 기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문열이 써줘도 황석영이 써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원하는 문장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서 막 잘 쓰는 문학으로 아주 뛰어난 문학성을 가진 분이 쓰시더라도 기자들이 원하는 문장이 아니고, 기자들은 그걸 다시 다 고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대로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할 수 있는 문장을 써서 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그 정치권에서 제일 그 출신들을 보면 아무래도 법조계가 제일 많을 거고, 거의 그 다음이 언론계일 거예요. 언론계에는 정말 수용이 있어요.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실이 됐든 약간 일정한 그룹핑이 된 곳에는 반드시 기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홍보나 공보를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없는 의원실에서는 보도자료를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번거롭고 고추장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의 뜻을 가지고 온 이상 보도자료를 쓰는 법을 익히는 게 반드시 좋다. 아마 이제 오늘 제가 이 강연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게 있을 겁니다.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거예요. 잘 인식을 하시고, 이걸 아마 뭐 언론 홍보를 전공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이제 충분히 강의 학교에서 많이 이제 들어본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쓰게 하면 큰 차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와서 들어왔을 때 뭐 일정하게 이제 수습 과정을 거치잖아요. 사스마웰이라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도제식으로 기자들은 많이 배우죠. 불러놓고 한 명씩 가르쳐요. 이렇게 사실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건 여러분들이,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감은 잡을 수 있겠으나, 아마 여러분들이 30분, 1시간 여기서 강연 듣는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이 강연을 해오고 겪으면서 느꼈던 결론입니다. 그러나 고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더 빨라요. 그리고 자꾸 물어봐. 귀찮을 정도로 막 물어봐. 그런 사람들은 또 금방금방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 저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카메라 잡아놓고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프레스 릴리즈라고 하죠. 정부기관이나 민간, 기업체 등에서 언론기관의 어떤 사건이나 행사 등에 관해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자료라는 점이 이제 특이점이겠죠. 그냥 일반인들 보라고 사실 돌리는 건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보내는 자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정당, 정부, 부처의 대언론 공식 발표,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에서 주요 행사가 있을 때 그에 관한 정보나 연설문 따위를 사전에 언론에 배포하거나, 이걸 우리가 딱 보도자료 형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연설문은 사전에 준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보도자료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PR을 위해서 자기 기업체의 주요 행사나 업적 등에 관한 보도용 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것, 우리말로는 제보 또는 공시라고 합니다. 힘들게 만든 거야. 잘 보관하세요. 기사의 특성.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반복돼야 될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육하 원칙이에요. 1번. 육하 원칙. 언제,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거 4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안 돼도 되는데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게 언제 하고 어디에서가 둘 중에 하나를 꼭 빼먹거나 한 경우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기 때문에 무조건 첫 문장에 쓰시는 연습을 하세요. 그 첫 문장에 못 쓰면 두 번째 문장에 넣든지 아니면 그 다음 문단에 넣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있긴 한데 적어도 첫 문단에는 나와줘야 돼요. 이 네 가지가. 그리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가급적이면 첫 문장에 쓰세요. 첫 문장 멋있게 쓰려고 하지 마. 제발 그냥 기본을 갖춰서 써.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뉴스 기사는 뉴스 가치에 의해서 선택된 사실을 기술하는 글이고요. 육하 원칙이 요구하는 내용을 서술을 합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두 번째, 객관성. 객관성,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글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 이제 데스크에서 볼 때 아주 많이 보는, 아주 많이 보는 지점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아주 흔하게는 이제 사실 기자의 감정이 글에 완전히 배제되기는 힘들죠. 그러나 배제된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못 잡게. 그래서 사실 이제 행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글 자체는 드라이한데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놈은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은 좋은 놈이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간이란 행간의 묘미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건 사실 이제 웬만한 내공이 있지 않고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기자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기자 개인의 주관 같은 건 뭐 오피니언이든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설이든 이런 쪽으로 이제 담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이트 기사에 정말 담고 싶으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워딩을 따오세요. 그래서 나랑 아주 뭐 예를 들어서 김영호 위원장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 그럼 김영호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객관적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내가 덥석 내 글에 뭐 문장에 그게 드러나도록 하면 안 돼요. 반복이 되겠지만 부사나 형용사를 거의 안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명료함과 균형입니다. 뉴스 기사의 내용은 정확하고 분명해야 하고요. 전체의 일부만을 강조하거나 편파적이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단톡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뭐였더라? 뭐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뭐 수산물에서 그게 과학적으로 괜찮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막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과학의 지식이 있고 그 내용을 뭐 이렇게 잘 아는 누군가가 와서 그 이야기만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해대면서 왜 반대하냐? 뭐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그걸 먹지 않는 거에는 과학적인 이유도 있으나 뭐 여러 가지 배경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아는 사실 하나만 가져와서 그걸 반박하지 못하면 봐 너희들은 바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글을 누를 수는 없으나 아무도 그 의견에 수긍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바보 같은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퍼블리서티입니다. 돈을 안 들이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기사의 특성보다는 보도자료의 특성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기사나 보도자료나 사실 작성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섞었고 사실 이거 말고 제가 이제 다른 파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널리즘과 기사와 보도자료를 구분한 파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축약을 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퍼블리서티, 돈을 안 들이고 대중에게 인지도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우수하고 효과적인 언론 홍보입니다. 이게 왜 두 개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만들었는데. 돈을 안 들이고, 안 하고 들이도 원래 떨어져야 되죠. 돈을 안 들이고 대중에게 인지도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수하고 효과적인 언론 홍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뢰성 확보예요. 이게 광고에 나갔다. 그냥 뭐 논평이 나왔다. 뭐 이렇게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듣는 거하고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광고의 내용을 받아들일 때,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거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었겠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같은 제품이 기사를 통해서 나온다? 뭐 두세 개가 비교되면서 나온다 했을 때 우리가 진짜 괜찮구나, 괜찮은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그 사람, 뭐 집단, 뭐 단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올리는 게 있고 뭐 블로그를 통해서 올리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이럴의 최고봉 기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 잘 반영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하시고 또 카페를 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신뢰성 측면에서 봤을 때 기사면에 게재되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작성 포인트, 사실과 정보성.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며 독자에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막 되게 자랑하고 싶어. 와씨,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닭이 뭐 알을 갑자기 300개를 낳았어. 막 자랑하고 싶어. 300개를 낳았으면 물론 기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웬만해가지고 나는 좋고 나는 자랑하고 싶지만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이슈가 있어요. 그런 건 보도자료로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보도자료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랄까 일종의 약간 페널티 같은 게 먹여질 수 있어. 저쪽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는 별로 영향가 없더라. 이런 게 찍히면 이게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돼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괜찮은 보도자료를 써도 오히려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스크나 그 이제 최종 컨펌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수위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힘을 100%를 들여야 될지 뭐 30%를 들여야 될지 아예 쉬는 게 나을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감도 필요합니다. 보도자료의 특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기사의 특성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사를 이야기할 때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이트, 아주 드라이한 기사예요. 시의성 있는 기사거리 보도가 목적이고 보통 짧습니다. 핵심 내용이 자료 앞으로 가고 역삼각형 스타일이에요. 기사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요즘은 인터넷 기사로 많이 나가니까 그 지면의 제한이 덜해요. 그래도 무조건 이제 데스크에서 쓰는 대로 다 길게 놔두지는 않습니다만 지면은 그렇게 제한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신문만 있던 시절에는 지면이 정말 딱 제한이 돼 있었잖아. 원고지 뭐 6.5매 하면 거기에 딱 맞춰서 보내줘야 되고 요청을 뭐 기고문이 요청이 들어왔어도 6.5매 하면 한 7매 정도 보내주면 그쪽에서 살짝 드러내서 하는 정도 6.5매에 딱 맞춰서 보내주면 더 좋고 근데 이제 6.5매 이렇게 딱 했던 거는 예를 들면 6.5매만큼의 분량을 시면 지면에다가 비워두는 거예요. 네 자리가 고만하니까 그만큼만 딱 써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지면에 그만한 기사를 써서 보냈는데 갑자기 더 중요한 이슈가 생겨서 그 지면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원래 6.5매였는데 예를 들면 뭐 4매로 줄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3회로 와서 야 3회로 다시 줄여서 써줘 이렇게 할까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잘라요. 밑에서부터 무조건 밑에서부터 잘라. 그러니까 딱 걸어놓고 1, 2, 3, 4페이지 넘어가면 딱 끊고 버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거를 뒤에다 써놨는데 그걸 자르면 어떻게 편집자가 그것도 몰라 무식해? 이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편집자는 그 기사 하나하나를 일일이 꼼꼼하게 봐줄 만한 시간이 없어요. 편집장은. 그래서 지면대로 딱 되면 무조건 밑에서부터 잘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한 줄만 나간다고 생각하면 첫 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2줄 나간다고 생각하면 첫 줄에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나가야 돼요. 이 역삼각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부터 올라간다. 중요한 순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길어졌는데 이게 스트레이트고 기획 해설 기사는 이거랑 조금 반대예요. 기승전결식으로 우리가 평소 하는 방식으로 기승전결에 따라서 점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방식 이제 이런 걸 갖자 기획 기사라고 하고 해설 기사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제 뭐 박스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보거나 어떤 이제 사건이 생기면 보통 스트레이트 기사가 한번 빵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왜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기사들이 한번 나와주고 뭐
뭐 관련해서 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박스 기사 형식으로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기획이나 뭐 해설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기획 같은 경우에는 신문으로 보면 갑자기 한 페이지짜리 기사가 통으로 빵 나온다든지 반 페이지짜리 나온다든지 이런 기사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처 기사인데 이거는 스토리 중심 또 감정과 감성에 호소하는 글입니다. 보통은 주인공이 있고요. 증언, 체험, 에피소드 위주로 뭐 르뽀, 뭐 어디 침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피처 기사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캡션 기사는 보통 이제 사진 설명 같이 아주 짧게. 근데 그 사진 설명에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다는 들어가야 돼. 육하 원칙이 꼭 들어가야 된다. 한 줄이어도 들어가야 된다. 자, 이제 작성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사실을 파악하셔야 돼요. Get the facts. 어떤 사실이 기술될 것인가?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또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죠? What? When 들어갔지? 누가 발표하며 직책은 무엇인가? 이거 후가 되겠죠? 배포의 목적은 무엇인가? 뭐 이것도 일종의 이것도 what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독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공동사회나 국가 전체에는 무슨 의미를 주는가? 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집 닭이 뭐 달걀을 많이 낳았어.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아무 그 관심을 못 받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공동사회나 국가 전체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정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발표하고 행사를 할 때 기계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죠. 이건 사실 정당이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거예요. 뭐 아무나 그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떡하니 낼 수 없는 거잖아. 교회에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자, 그리고 사실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야 되겠죠. Right. 가장 중요한 정보를 처음에 기술하고 역삼각형 얘기가 또 나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배치합니다. 세 번째, 다 썼다? 리뷰 하셔야 돼요. 검토해야 됩니다. 명료한가? 객관적인가? 너무 길지 않은가? 너무 길지 않은가는 그 다음 이제 편집에서도 나와요. 에딧. 편집에 보통 이제 세 가지인데 간결성, 사실성, 객관성. 계속 반복되죠, 사실은. 반복되는 거예요. 너네가 이거를 잘 했느냐를 이제 계속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이 검토는 쓴 사람이 검토가 하는 거고, 편집은 편집하는 사람이 검토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간결성. 통상 2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보도자료 무조건 1페이지에 보통 쓰게 해요. 아주 큰 행사 아니면. 이번에도 우리 그 오디션도 마지막 거만 아마 마지막 거? 그래도 오디션 내가 좀 큰 행사라고 해서 한 2페이지, 1페이지 반 정도 썼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우리 정당 이제 우리 시당에서도 이제 우리 한승주 대변인도 여기 계시는데 대변인들이 논평을 막 써주세요. 어떤 분들은 2페이지, 3페이지씩 써주세요. 그럼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이걸로 살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면 그냥 보낸 대로 그냥 그대로 보내. 발송해.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개는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몇 장을 주시더라도 보시면 알 거예요. 한 장으로 제가 줄여서 보냅니다. 2장, 3장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내용 하나도 안 빼고 한 장으로 줄일 수 있어. 내용 안 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간결하게 쓰시는 거, 양을 줄이는 거.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간다? 기자들이 볼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실이나 뭐 민주당, 중앙당, 뭐 국민의힘, 중앙당에 있으면 아마 기자들이 좀 길게 써줘도 봐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길게 쓰면 안 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받는 보도자료가 하루에 100통 이상인 경우가 있었는데 90% 이상은 체크만 해서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발송을 하고 맨날 그 몇 명이 열어봤는지를 체크하거든요. 10% 안팎. 우리가 몇 명한테나 보낸다고 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 짧아야 된다. 나중에 나올 건데 제목을 잘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사실성. 구체적일수록 신뢰성이 증가하고요. 막연하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숫자나 고유명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수치, 그 다음에 고유명사,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했다 하면 그거는 무조건 쿼터로 따서 집어넣는 거고 무조건 기사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기호 정책실장이 이렇게 하면 기자들이 이걸 써줄까 말까 고민을 할 거 아니야. 대개는 안 쓰기 쉽겠죠. 그래서 그만큼 지명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인물이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성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 부서 직원 이름, 전화번호 같은 걸 포함한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가 컨펌이에요. 승인. 이제 편집자까지 거쳐서 보통 사실 편집하고 컨펌이 좀 작은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한 단위에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뭐 정당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조금 큰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이제 그냥 컨펌하고 이제 발송하는 거를 제가 다 했었는데 조금 큰 캠프 같은 경우에는 초벌이 올라오면 제가 보고 그거를 대변인들이 직접 다시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슈에 따라서는. 어쨌든 컨펌은 담당자의 승인 이전에 발송하면 절대 안 되고요. 발송 이후에는 경영진과 또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합니다. 보통 홈페이지에 게시하죠. 자, 작성 절차, 기사 작성법, 보도자료 작성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이에요. 제목과 부제. 이것만 잘 뽑아도 사실은 저는 감이 있구나라는 거를 선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기자 후배들 사이에서 바로 알아내요. 제목과 부제, 헤드라인은 기사 보도자료의 가치를 보통 결정하고요. 아까 말했듯이요. 보도자료 제목을 그 이메일에서 리스트 보는데 제목 보고 열어볼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잘 쓴 헤드라인은 기사 보도자료의 격을 향상시킵니다. 역할은, 헤드라인의 역할은 기사를 요약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사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제목 쓰는 거 진짜 많죠. 요즘 낚시들. 안 돼. 그 매체의 신뢰도를 깎아먹습니다. 당장 그 기사는 히트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다음에 헤드라인 작성법, 간결성이 생명입니다. 15자에서 20자. 보통은 20자까지 안 갈 거예요. 좀 짧으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 그다음에 기사 헤드라인의 내용은 반드시 기사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모 대선 캠프에 있을 때 보도자료를 써서 줬는데 보도자료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워딩이었는데 제목도 넣고 부제를 넣고 그 밑에 내용을 다 넣었는데 그 있는 내용 중 부제 중에 어떤 표현 하나가 텍스트에 없었어요.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봐요. 부제 있는데 왜 없냐? 알고 봤더니 이제 막 소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까지 소환이 되고 이제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얘기 있었는데 왜 너네들이 주는 이 자료에는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캠프에서 이게 약간 불리하고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빼버린 거야. 그러면 눈치껏 부제에서도 뺐어야 되는데 부제까지 정해 놓은 이후에 그 이후에 텍스트에서 그 대목을 뺀 거예요. 그리고 부제를 손을 안 본 거지. 실수를 한 거지.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신뢰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보 취급을 받을 수가 있죠. 쟤네는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듣기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목이든 부제목이든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이 전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낚시질식 헤드라인 안 된다. 기사의 핵심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단어로 쓱 한 거를 제목으로 뽑으면 뭐 이제 댓글에 험한 댓글을 이제 감수해야 됩니다. 요즘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리드는 아까 말했듯이 기사의 첫 문장 한두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6화 원칙이 다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보통은 한 줄입니다. 리드의 역할은 기사를 소개하는 역할이고요. 기사의 핵심 요점으로 내용 전체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일반적으로 이제 헤드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첫 줄을 봐요. 그러니까 헤드를 보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헤드가 좋아야 되고, 첫 줄이 좋아야지 본문을 읽게 돼. 헤드가 후지면 리드도 안 읽게 되는 거고, 헤드가 좋아서 들어와 봤는데, 첫 줄이, 그러면 그냥 첫 줄 보고 보통 바로 뒤로 가든지, 기사를 안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헤드를 잡는 것만큼 공을 들여서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헤드가 좋으면 리드를 읽게 되고 리드가 좋으면 본문까지 읽게 됩니다. 좋은 리드는 뭐 헤드랑 비슷해요. 본문을 요약한 본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해야 되고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뒤로 넘겨서 본문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헤드라인과 마찬가지로 기자나 독자를 본문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호기심을 자극해야 하고 또 짧고 명확하고 또 가능한 구어체. 가능한 구어체는 무조건 구어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사를 잘 보면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되었다, 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 됐다, 했다, 뭐 무조건 이렇게 축약형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어체로. 그 다음에 부정적인 내용이나 불확실한 리드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부정적인 내용을 리드에 담지 마세요. 부정적인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웬만하면 상대를 저격하는 거라 할지라도. 저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었었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를 비난하고 까내리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한 피로도를 주고 그 플래카드를 내거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요, 보통은. 그래서 선거를 치를 때 네거티브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파지티브하게 접근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선거 승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큰 선거도 많이 뛴 입장에서 첫 캠프 때 제가 배웠던 거는 포지티브하게 나가야 된다 했어요. 포지티브로 절반도 안 되는 걸 뒤집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때 배운 게 많이 있습니다. 길게 보세요. 자, 본문입니다. 본문은 기사의 본론으로서 독자가 관심을 갖거나 중요하다고 여길 순서대로 작성을 하고요. 아까 말했죠.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본문의 작성 요령,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앞부분에 배치하고 매 단락마다 토픽이 있어야 되고 각 단락에 그러니까 한 단락에 두 개의 주제를 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아끼지 마세요. 또 각 단락 간에 서로 튼튼히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앞단락의 주제가 뒷단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호흡에 읽힐 수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뭐 5년, 10년을 써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일 수는 있어요. 본문 작성 시 유의점은 간단 명료하게 단문 형태로 쓰세요. 본문, 중문 이런 거 가급적이면 쓰지 마. 그 웬만하면 제가 저보다 선배인데도 맨날 리드를 장황하게 잡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주술이 호응하지 않아. 근데 본인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문장이 너무 길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주어 소수를 딱 넣어놓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갈 문장이 뭔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이렇게 딱 정하지 않더라도 주술 관계가 이렇게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호응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작성 시 유의점 간단 명료하게 단문 형태로 쓰시고 사실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쓰고 차별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어, 수식어, 애매한 표현 자제해야 되고요. 구어체 문장, 생활 언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구어체. 자, 이제 추가사항 알려드릴게요. 주의사항.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수식이나 형용사, 부사 같은 수식어를 자제하세요. 저는 아예 이렇게 해요. 부사와 형용사 아예 쓰지 마. 처음부터 그래요. 아예 쓰지 마. 그리고 다 쓴 다음에 내가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군데나 두 군데만 나중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안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우, 대단히, 정말, 극히, 이런 거 다 쓰지 마. 핵심적이고 부수적인 내용이 많으면 전달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보도자료 필수 내용, 날짜, 기관명, 또 담당자의 직책, 연락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담당자인데 내 전화번호 공개하기 싫다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담당을 하지 말아야 돼. 기자들이 얼마나 열받겠어. 이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열어보고 막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을. 내 전화번호 깔 생각하고 그냥 내 전화번호는 공개된 전화번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 폰을 하나 더 갖고 있든지 업무용 폰을. 자, 작성 이유는 동시에 배포해야 되고요.
기자나 언론사에 연락해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수신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뭐 보도자료를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몇 달에 한 번씩 내는 그런 기관에 있다면 이 역할까지 할 수 있지. 근데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내야 되고 이러면 기자들한테 매번 연락하면 그것도 짜증날 거라고. 가능한 담당 기자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걸 데스크로 보내거나 회사 공용 메일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주인 없는 메일이기 때문에 안 열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작성 팁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부터 반복됩니다. 육하 원칙을 지키고 결론을 앞으로 보내셔야 되고요. 문장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또 기사가 길지 않게, 서술식 전개를 피할 것.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존칭이나 높임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당대표님이 우리한테는 당대표님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그냥 이재명 대표. 대통령도 현장에서는 대통령이라고 안 해요. 대통령님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뭐 각하 이렇게 했었죠. 대통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기사에는 대통령님이라고 안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는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뭐 보도자료나 논평을 발표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는 게 맞지, 말씀하셨습니다는 국민들 앞에 우리 대통령이 국민들보다 더 높아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존칭이나 높임말은 쓰지 않는 게 좋다. 뭐 우리가 압존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차상위자 이야기를 하면서 상위자한테 더 깨서 뭐 님 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이재명 대표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김영호 위원장님이 뭐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김영호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존칭이나 높임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지 마라. 결론 내리는 거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사진도 보도 기사다. 제목 작성 팁. 기사의 결론 부분이 보통 제목이 됩니다. 기사에. 그게 리드에도 사실 나와요. 조사와 동사는 생략합니다. 현재형으로 작성을 해요. 보통. 제목을 잘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거예요. 의미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단어의 중복 사용이 금지돼야 됩니다. 한 문장에 단어가 같은 단어가 2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강조할 단어가 앞으로 가야 되고, 제목은 큰 제목의 보충 설명인데 보통은 제목을 쭉 걸어놓고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부제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약간 그냥 병렬식으로 중요한 거 제목, 그 다음 중요한 거 부제목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보도 자료는 가치 있는 뉴스여야 되고요. 기자와 언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객관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되고, 주목받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훅스가 있어야 돼요. 갈고리가 있어야 돼요. 뭔가 탁 해준 거. 세계 최초, 동양 최대, 뭐 국내 최초, 뭐 역대 최저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지자체 최초, 뭐 예를 들어 17개 시도당 중 처음, 뭐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는 보도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관련 업계 VIP 해당 분야의 전문가 동정은 최우선 관심의 대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홍호 위원장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 민주당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의 동정은 최우선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획기적인 연구개발 결과나 신제품도 좋은 기사거리가 될 수 있고요. 역시 독자 중심에서 봤을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공공성 있는 기사나 미래의 전망, 지역 문제를 다루는 것도 훌륭한 기사거리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나쁜 보도자료, 불확실한 기사, 무조건 탈락합니다. 무조건 탈락. 딱 했는데 뭔가 애매해? 이상하다. 이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기자가 이거 정답이 뭐예요? 이거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전화할 수 있는 기자가 몇 명이나 될까? 100명 중에 97명은 그냥 에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쓰셔야 됩니다. 장황한 기사. 두 번째, 너무 전문성을 강조하려고 통계 수치를 나열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 역효과 납니다. 많은 마케팅 담당자가 자세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2장, 3장, 4장 이렇게 길어지는데,
무수히 많은 보도자료 중에서 기자들이 우리 보도자료만 자세히 봐줄 거야. 내 건 자세히 봐줄 거야. 이런 생각은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겠어요.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A4 용지 2장을 넘어가는 보도자료 보통 읽지도 않는다. 요즘은 요즘은 그래도 이메일로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많이 받으니까 조금 낫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종이로 이렇게 쌓아두던 시절이 있었거든. 기자실에다 이렇게 막 100부씩, 200부씩 막 이렇게 뽑아다 놓는데 그 들어보고 이렇게 페이지가 많으면 이렇게 한 장인 줄 알고 딱 했는데 이게 막 스테이플러가 있어갖고 막 몇 장씩 올라오면 그냥 도로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 거야. 짧아야 된다. 콤팩트하게. 세 번째, 공공성이 없는 기사는 기자도 관심 받기다 말했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도 누구의 관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기타 노하우입니다.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기사 작성이 가능하도록 컨트롤 C, 컨트롤 V 해라. 그래서 기자 출신들이 보도자료 작성하는 단위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겁니다. 신뢰도 높은 사람의 코멘트 아까 말씀했죠. 사진을 첨부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 첨부가 안 되면 기사를 안 읽게 돼. 되게 웃긴다. 그 네이버가 예전에 이제 그 실시간 검색어로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로 공개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실시간 검색어로 클릭을 하면 보통 대개는 기사들이 떴어요. 1위부터 5위까지가 떠요. 그래서 한때는 그 언론에서 같은 기사를 내가 저장해 놓은 거 있어. 어디라고 내가 D일보사인데 같은 기사를 60 몇 번을 그것도 독일에 무슨 성이 이쁘다 이거야. 뭐 너댓 줄짜리 기사를 60 몇 개를 올린 적이 있어. 내가 그거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캡처를 해놨는데 보다 이런 놈들이 다 있냐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지면 또 올리고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간 기사들이 100이라고 하면 거의 90을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기사가 한 10 정도 가져가. 나머지는 거의 이제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세 번째 이하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기사가 썸네일이 없어. 그러면 5도 못 가져가. 95를 그 다음 기사가 가져가요. 썸네일이 그렇게 중요해. 사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데일리 서프라이즈 있으면서 이제 그때 기사를 썼을 때 그냥 애들이 기사만 올리는 경우들이 많았어.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사진을 올려라. 네 기사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라. 사진을 신경 써서 내 기사에 제가 뭐 유시민 그때 당시 의원의 기사를 제가 많이 썼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사진 쓸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다 아는데 몇백 번을 봤는데도 다시 가서 보는 거야. 이 기사에 어울릴 수 있는 사진이 뭐 있을까? 또 보고 해서 예전에 썼던 사진들 중에도 괜찮은 사진 있으면 또 갖고 오고 썸네일도 그렇고 사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사화 해달라고 기사 좀 써달라고 애걸하지 하지 마시고 중요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요. 소비자나 고객의 체험담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1000자 이내로 작성하라. A4지 2장. 규모가 큰 보도자료는 본문과 해설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라. 첨부하면 돼요. 아까 자세한 내용을 마케팅 담당자가 넣고 싶어 한다고 그랬잖아. 첨부 자료로 넣으면 돼. 그러면 이제 보통 보도자료 1페이지, 2페이지 정도를 읽고 궁금한 게 있으면 첨부 자료를 들춰보는 거고 그래도 궁금한 게 해소되지 않으면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부 자료를 붙이시면 됩니다. 기자들이 배포기관을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뭐 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 이러면 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이야. 우리 김진세 원장님네 학원이야. 그럼 일반 기자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럼 학원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 학원은 뭐 언제 오픈을 했고 언제 처음 열었고 뭐 학원생이 몇 명 정도 되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보도자료는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가 기사화에 유리하고요. 늦어도 오후 2시 이전에 보내야 돼요. 2시 이후에 보내면 오늘은 기사화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일 기사화 될까? 힘들겠지. 내일은 또 내일 아침에 7시 전에 훌륭한 기사감들이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사 릴리즈 타임을 항상 봐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금요일 오후에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기자실에 들어가는 그 정치인이 있으면 초보구나 이렇게 기자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금요일 오후에는 거의 이제 파장
분위기거든. 토요일에 신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 일요일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 토요일에 기자들이 출근을 안 하잖아요. 원래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좀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행사들은 보통 토요일에는 없고, 일요일에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특히. 자, 맞춤법 오탈자 조심해라. 사소한 것 같지만 기자들 민감하다. 내 이름으로 나가는 기사야. 이 밑에 김홍태 기자가 딱 있어. 내 이름으로 나가는 기사인데 여기 컨트롤 C에 컨트롤 V에서 잘 썼겠지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오타가 있고 띄어쓰기가 있고 막 틀렸고 막 이래봐. 내 이름으로 나가는 기사 얼마나 이 기자가 기자 입장에서 승질 나겠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거 없이 최고, 최대, 뭐 최초 뭐 이런 거 함부로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최고야. 이거 뭐 이거면 아마 뭐 이 바닥에서 최고일 걸. 이런 이야기는 하지도 마, 제발. 이 정도면 최고 아니야? 이런 이야기는 기자들 앞에서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저 사람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다 뒤져야 돼. 내가 진짜 최초로 쓰고 싶으면 제가 강남구청에 있을 때 이게 뭐 우리나라 250개 정도 되는 지자체가 있죠.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최초라고 하고 싶으면 다 뒤져야 돼. 정말로 다 뒤져야 돼. 그 뭐 행안부 자료를 뒤지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뭐 최소한 그러니까 기사 검색은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 기사가 없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또 정정 보도 자료를 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없어야 되고요. 불가피할 경우에 따로 설명해야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보도 자료의 주요 키워드를 삽입해야 되고요.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실시간 서비스,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돈을 내야 됩니다만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도 또 중요해. 이메일, 휴대폰 DB 구축하고 단체 발송 시스템을 확보하라. 제가 서울시당에 왔을 때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 양식도 없었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줘보라고 했더니 몇 개를 주는데 양식이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양식을 일단 통일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기자단을 확보해라. DB를 확보해라. 그래서 국회 출입기자단, 그 다음에 서울시청 출입기자단 이렇게 이제 다 기자단 DB를 별도로 확보를 했고 발송 시스템을 대형 발송 시스템을 하나 그거 얼마 안 하거든. 보도자료 하나 보내는데 1원, 2원 이래. 왜 그걸 안 쓰고 있냐고. 그래서 그거 아끼려고 지메일로 몇십 명에 해서 보냈는데 뭐 못 받은 사람이 뭐 몇 명이고 보냈는데 한참 걸리고. 그래서 한동안 그 시스템 갖추기 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내 걸로 쓰라고. 그래서 한동안 내 계정으로 그냥 보냈었거든. 근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 보도자료가 기사화 됐다. 다 해주지 않잖아. 100군데 해주잖아.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든지 잘 봤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뭐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게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죠. 기자들과 지속적인 관계, 친분을 유지해라. 제가 사실은 그 여러분들 거를 봐주기 위해서 몇 분 받았고 특히 이제 그 대본은 사실은 제가 볼 게 특별히 없었어요. 대본을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대본은 왜냐하면 그 사람 특유의 워딩이 있기 때문에 표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쓰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근데 지난번에 우리 수화요일 날 했을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무식하고 눈치 없는 에디터들이 연설문 쓰겠다고 하면서 자기네 뭐 구청장이 됐던 뭐 시장이 됐던 뭐 대표가 됐던 그 사람 대통령이 됐던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다 고쳐버리는 자기 방식대로. 이게 더 멋진 표현이야, 더 나은 표현이야. 정말 바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대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은 제하세요. 마찬가지예요. 그 형용사나 부사가 많으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신뢰를 안 하게 돼. 과장이 있구나.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뭐 해주시고 이러면 저는 지극히 하면 저는 벌써 마음이 딱 다쳐서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담백하게 하지. 저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극히 안 썼다고 괘씸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제가 생각할 때 부사나 형용사는 안 쓰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안 쓸 수는 없지. 그러나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그거 제 생각을 해주시고 첫 줄 제목 이런 거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다 이제 현장에서 쓰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쓰게 됩니다. 중요한 보도자료를 쓰거나 어딘가에 내야 되거나 발표를 해야 될 게 있으면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제가 돈 안 받고 봐줄 테니까 몇 개는 봐줄 테니까 보내주시면 네. 오케이. 혹시 또 궁금한 점이나 하실 말씀 있어요? 정민이 거 내가 봐주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봅시다. 없죠? 완벽한 강연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스트 유승훈입니다. 그러니까 직업란에 뭘 쓸까 막 고민하다가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스타트 메이킹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는 걸 시작할까인데요. 많이들 동영상 하면 그냥 막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얻으면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진행자로 오셨지만 이 영상의 기초를 좀 알면 요즘은 자기가 혼자서 많이 만들잖아요. 훨씬 자기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풍성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또 남들이 찍어줄 적에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건데요. 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훌륭한 회사의 대표들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나중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은 필름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그냥 필름이 있고 항상 중요한 게 가위입니다. 이 가위는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 툴에도 나와요. 컷. 그 다음 필름을 붙여 뭘로 붙여? 테이프로 붙였거든요. 페이스트.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쓰시는 프로그램에 묻어나 있고요. 동영상은 움직이는 그림 이야기입니다. 그림에 뭐가 필요하죠? 캔버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캔버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임라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같은 거는 옛날에 저도 이 장비를 썼었어요. 한 95년도, 94년도에 단편 영화 할 적에 썼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좀 좋은 장비고 원래는 밑에서 그러니까 불을 켜요. 그리고 필름을 이렇게 돌립니다. 찍은 거를 필름을 이렇게 돌리다가서 자를 거 있으면 가위로 자르고 또 자르고 붙이고 그런 장비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처음이고 어설픈 영상 제작자라고 판단하고 저는 세 단어에 충실하라고 하고 싶어요. 플랜, 숏, 심플. 그냥 처음부터 막 만들지 말고 계획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는 항상 짧은 게 좋고 그 다음 심플하게 하자.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 6가지를 제안할게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능을 습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이제는 광각, 표준, 망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광각을 어떻게 사용하고 표준을 어떻게 사용하고 망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고 또 찍을 적에 그러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클로즈업, 미디움 샷, 롱 샷. 그런 개념을 알고 그런 샷을 선택해서 찍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만 배우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들 놓치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운드 녹음 환경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상을 많이 모니터링 하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진행자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진행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상을 많이 모니터링하면 실력이 그걸 모니터링하고 따라하세요. 베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베껴도 처음에는 안 베껴지거든요. 따라하시다 보면 실력이 많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하지 않는 거. 기획서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기획서라는 게 별거 없어요. 생각날까?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거를 적는 것이 기획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거죠. 촬영을 언제 할까? 촬영은 누구랑 할까?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기획서를 또 만드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안 갈 텐데 좀 더 나가면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획서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고 간단하게. 제작도 짧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적으라 했잖아요. 50단어를 넘거나 120자를 넘지 마세요. 되게 짧게 쓰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생겼어. 그러면 한 장을 만들고 그 다음 아이디어는 그 다음 편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편에 모든 걸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찍을 적에는 이제 많이들 그냥 찍고 나서 오면 사이즈가 그대로예요. 똑같아. 다양한 사이즈로 멀리서도 찍어보고 가까이서도 찍어보고 다양한 사이즈로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찍고 나서 그냥 나중에 편집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체적으로 영상이 안 나오는 게 열에 한 8은 그러는 것 같아요. 찍어놓고 나중에 편집하자. 바로 똥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짧게 찍고 바로 편집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요. 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드는 과정. 플랜 얘기했습니다. 그 플랜을 많이 이제 전문 용어로는 프리 프로덕트라 그래요. 제작 전 단계. 촬영하거나 그런 거를 프로덕트 단계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요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텔과 시퀀스라고. 말하는 것을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말하는 게 어떻게 있어요? 자기가 보고 찍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찍는 것보다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영상을 언어라든지 문법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게 100년이 넘었었거든요. 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영상이라는 것이 세계 만국 공통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인 거예요. 말이고 그 말을 본 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문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과 문법이 들어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거를 어떻게 전달할까? 바로 시퀀스의 요리 표시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야기 만들 적에 어떻게 요리사들이 재료를 어떻게 하겠어요?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찍을 때도 다양하게 찍는 게 중요합니다. 재료를 잘 만들고 재료를 배열해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투게더. 공유해야 될 거 아니야. 나눠 볼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유하는 단계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공유는 단순하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포스트 그러니까 이제 편집 단계가 바로 공유의 단계로 와요. 서로 이해하는 거를 던져줘야지 나만 좋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플랜인데요. 이게 보면 예선 하이라이트 모음 민서유 대본이죠. 그 스크립트입니다. 대부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제 스크립트일 것 같아요. 토크쇼니까. 나도 스크립터고 아마도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도 저런 스토리보드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스크립트 대본으로 다 이어지죠. 저렇게 옆에 있는 게 스토리보드인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장난감 광고를 아이가 생기고 나서 장난감 광고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냥 아이가 생기니까 장난감 광고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스토리보드를 할 적에 사람들이 많이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스토리보드 작가한테 맡긴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요 두 번째 경우는 저게 저 캐릭터 아시나요? 저 것을 했었는데 저 광고를 했는데 제 딸을 모델로 해서 찍을 거를 테스트로 스토리보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보여주죠.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서도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회전 이제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 했을 때 나온 스토리보드거든요. 만들었던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만듭니다. 비디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 음악에는 뭐 음악 있고 여기는 멘트를 안 넣네요. 이게 초안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가 있으면 대사도 집어넣고 오디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스토리보드가 이거는 초안인데요. 많이 바뀌어요. 클라이언트한테 그림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위한 스토리보드죠.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런 단계를 쓰면 한 6번, 7번 정도를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는 최종 거는 클라이언트와 소통도 되지만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다른 스태프과의 소통의 창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말하는 단계. 자, 여러분이 카메라를 어떤 카메라를 선택할까? 많이들 스마트폰을 찍죠? 그 다음에 좀 신경을 쓰면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미러리스 카메라는 어두운 곳에서 잘 찍히고 다 좋아요. 나쁜 거는 좀 비싸다. 그리고 많이들 저런 카메라를 찍었을 때 마이크를 나중에 설명할 텐데 마이크를 연결 안 하고 찍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런 카메라들은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외부 마이크를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핸드헬드, 그냥 손으로 들고 찍을 적에는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짐볼 같은 걸 넣고 찍기도 하죠. 근데 짐볼 붙이고 가면 또 무거워. 그래서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틀리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액션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가볍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근데 단점이 광각 렌즈예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오디오 성능도 떨어지고요. 프로페셔널 캠코더들이죠. 저 뒤에도 찍는 거지 프로페셔널 캠코더로 할 수 있죠. 컨슈머가 중간 정도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디오와 화질을 다 갖추고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장비로 쓰는 걸 저는 권합니다. DSLR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비싸고 여기 나왔지만 더 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쓰시면 처음에 쓰면 줌인 줌아웃 되니까 줌인 줌아웃 막 그러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가 돼갖고 사람들이 영상을 찍을 때 줌인 줌아웃을 많이 안 쓰는데 처음 사용한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면 그렇게 줌인 줌아웃을 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했지만 줌인 줌아웃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흔드는 것도 팬도 약간은 지양해 주세요. 자, 이제 스마트폰은 됐고요. 카메라가 됐으면 자, 접니다. 저 대학생 때. 대학생인데 지금 위에 보면 카메라 프레임이 있죠. 구도라고 하는데요. 자, 저를 찍을 때 제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뭘 찍으면 피사체를 가운데 둬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가운데에 두는 숏도 필요해요. 근데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너무 가운데만 놓고 찍지 마라. 살짝은 옆으로 놓고 찍어라 라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할 법칙. 이 3분할 법칙은 알아두면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 찍을 적에 이런 선 있어요? 무조건 띄우십시오. 왜 있겠어요? 구도 맞추라고. 구도 어디다 맞추느냐?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에다가 주인공을 놓으십시오. 여기에 주인공 어디예요? 저 심벌이 가운데 있죠? 저기다 맞추면 얘가 가운데 있는 거는
훨씬 안정적이고 보기 좋은 그림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사진에 머리 부분에 있죠? 다음 볼게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얼굴에 맞춰져 있죠. 자, 여기서 주인공은 물 내려오는 폭포의 시작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물이 아닌 경관도 이렇게 3분할 선에 맞추면 훨씬 구도가 안정적이 돼요. 그리고 이 3분할 선이 수직이나 수평을 맞추기도 편해요. 여기도 보면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수직선, 수평을 맞춰 놓으면 영상이나 사진이 삐뚤어지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찍으랬더니만 이게 맞히는 거야, 이제. 굳이 꼭 여기 맞추려고 그 부분에 맞추라는 거지, 이 선에 막 강박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인물의 위에 보시면 눈이 주인공입니다. 상단 3분의 1에 잡히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보면 프레이밍이 안 좋은 얘기인데 너무 올려 있거나 중간에 있으면 좀 불안해 보이죠. 근데 클로즈업 쪽에 의외로 저 오른쪽처럼 찍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아, 눈이 한 번 정도는 3분의 1 근처에 가 있나? 확인해 보면 예쁘게 찍는 거예요. 자, 프레이밍 중에 또 하나는 시선 방향, 그 다음에 자기가 걸어가는 이동 방향에 공간을 비워두는 게 안정적입니다. 물론 시선 방향에 반대편을 놓는 것도 많이 요즘은 광고나 많이 쓰는데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적에는 시선 방향을 좀 비워놓는 거, 걸어가는 방향, 움직이는 방향을 좀 비워놓으면 훨씬 영상에서 안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로즈룸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헤드룸, 로즈룸 막 그렇게 하는데 로즈룸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기가 실력이 늘었다 그러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프레임도 만들면 재밌어요. 탑에서 보는 거. 저 기울어졌죠? 이제는 영상을 찍는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롱샷, 미디움샷, 클로즈업샷. 롱샷도 뭐 익스트림 롱샷, 뭐 베리 롱샷만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은 롱샷, 미디움, 클로즈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담 모델로 인물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클로즈업은 보통 목 이상을 찍는 걸 클로즈업이라 해요. 그 다음에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저렇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바스트는 가슴 선을 하고 살짝의 헤드룸, 약간의 머리에 공간이 있는, 웨스트는 마찬가지로 웨스트샷, 니샷, 풀샷. 보통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나 카메라 감독이면 그 샷을 얘기해요. 미디움, 니 막 그렇게 하면 그거 딱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을, 가상의 선을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훈련되면. 물론 이런 규칙을 벗어나서 찍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아까 내가 처음에 영상은 만국 공통 언어고 랭귀지이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문법이 들어간다 했죠. 자, 언어잖아요. 만약에 사투리를 세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사투리 막. 이거는 지역의 적이 아니라 제주도 방언 세게 한 사람은 저를 말 못 알아듣거든요. 그럼 제가 막 제주도 방언을 막 해요. 잘 들으려 하겠어요? 물론 제가 셀럽이면 들으려 하겠죠. 근데 처음 만난 사이면 그런 식으로 사투리 막 쓰면 소통이 안 될 거잖아요, 투게더가. 마찬가지로 영상도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봉준호 감독급이 아니면 대충 맞춰주는 게 보는 사람이 이해가 빠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사이즈가 있으면 카메라 앵글이 있어요, 각도. 가장 이제 크게 볼 건 아이 레벨, 눈높이, 로우 앵글, 밑에서 찍는 거, 하이 앵글이 있는데요. 아이 레벨입니다. 이거는 제 딸이에요. 딸이랑 UCC 공모전을 냈었어요. 그 딸이 야채를 안 먹어, 아니, 채소를 안 먹어서 채소를 먹게끔 해서 그 먹는 과정을 찍고 UCC 공모전을 했고 농수산부 장관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이 레벨은 편안함,
자연스러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찍을 때는 아이 레벨을 찍는 게 좋아요. 유명한 히틀러죠.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전두환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각도입니다. 사람을 크고 위대하게 보이게 되죠. 예전에들은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각도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피하는 각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각도는 위대하기도 보이지만 약간 위압감 주기 때문에요. 무슨 영화인지 알죠? 장화시는 고양이. 지가 아쉬우면 이런 각도로 이런 눈을 뜨죠. 귀엽거나 왜소해 보이게 하는 앵글입니다. 이번에는 좀 서비스 컷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안철수 후보 포스터는 역사 교과서에 실릴 것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아니지만 제 교보제로는 잘 쓰이는 컷입니다. 자, 어떠세요? 좀 튀죠? 이게 튀는 게 좋은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카메라 앵글이나 사이즈는 100년 이상 이어온 언어입니다. 튀고 나 새로운 것도 좋지만 어쩔 때는 정말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대사가 중요한 거겠죠. 언어가. 자, 많이 영상 초보가 실수하는 180도어치입니다. 축구할 때에 카메라들 잘 보면 축구 경기장이 한 면에만 있어요. 뭐 일본이랑 한국이랑 축구를 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풀이 보이겠죠. 그래서 한국의 손흥민이 몰고 갑니다. 여기서 찍었어요. 근데 카메라가 이 가상의 라인에 넘어가잖아요. 손흥민이 TV에는 손흥민이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 것에는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카메라가 풀로 찍고 A 찍고 B 찍습니다. 그럴 경우는 좋은 거는 풀로 찍고 A 보이고 B 보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카메라 하나가 일로 넘어가면 대사하다가 A가 이쪽으로 오는데 B도 저쪽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토크쇼나 그런 거를 준비할 적에 대체적으로는 선 하나 딱 거놓고 카메라 넘어가지 마십시오. 물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프로들이, 또 높은 수준의 프로들이 넘어가는데 하나 거놓고 카메라를 한쪽에 몰아놓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로 말하는 과정이 끝났으면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조화롭게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다양하게 많이 찍는다고 잘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찍을 적에 이거는 같은 사이즈잖아요. 첫 번째는요. 다른 걸 찍으십시오. 사이즈는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편집할 때에 붙어요. 저희는 이제 편집할 때 붙는다 안 붙는다 얘기하거든요. 잘 붙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를 다르게 찍고서 붙이십시오. 그럼 붙어요. 근데 처음 한 실수가 비슷한 사이즈로 비슷한 각도로 계속 찍어요. 그럼 나중에 오면 이렇게 다음 거 붙으면 글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찍던가 다른 사이즈로 찍으십시오. 이제 시퀀스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찍은 카트를 모은 걸 시퀀스라고 그래요. 몇 개가 필요하겠다. 요 한 공간에서 찍었을 적에 3개가 필요하겠다, 5개가 필요하겠다. 그런 거를 커버리지를 합니다. 커버리지인데 찍을 적에 3개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한 5개를 찍으십시오. 5개의 컷이 필요하겠다면 7개 찍으십시오. 좀 여유롭게 찍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주인공부터 들어가요. 본인이나 누굴 찍어줄 적에. 그 사람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처음에 들어갈 적에 좀 재미가 없어요. 자, 공연을 볼까요? 익스트림 롱샷. 멀리서 와이드하게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들어가십시오. 근데 이게 편집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찍을 때 필요해요. 또는 어떤 주제로 들어가서
어떤 클로즈업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의 주제를 다른 주제에 나와서 차근차근 빠져나가는 거를 찍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막 순서대로 막 찍을 수 있어, 섞어서. 그렇지만 처음 만들 때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멀리 있는 거 찍고 차근차근 들어가 찍든지, 아니면 아예 자전거에 이런 클로즈업 찍은 다음에 차근차근 빠져나오면서 찍으십시오. 이거가 커버리지입니다. 자, 이제 사운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원테이크 영상을 받았잖아요. 자, 어떤 분의 마이크가 이보나님, 제가 마이크를 주면서 거기에 어떤 기능을 키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했었죠. 예, 그 마이크의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크가 비싼 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노이즈 수단이 어떻게 보면 자기 소리나 옆에 있는 사람 소리를 찌그러져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음질이 나빠졌거든요. 마이크를 쓰십시오. 지금도 이 소리를 바로 받으면 되게 멍멍하게 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을 적에 어디 갔죠? 무선 마이크가 여기 있죠? 네. 내가 달지 않았을 때 무선 마이크,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들어왔겠네, 이게 막 얹어서.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를 할 적에 가까이 대십시오. 이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중요시 여기게 돼요. 지금은 여기가 실내 공간이어서 되는데, 아마도 밖에 서 찍는다 그러면 저 떠드는 소리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주위에 소음이나 그런 거를 피해서, 에코도 피하고요. 특히 바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gether,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같이 할 것인가. 편집은 마술입니다. 자, 지금 보면 남자 주인공이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죠. 여자 주인공도 제가 골랐는데 약간 울먹울먹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간에 어떤 거를 껴넣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틀려지죠. 남자가 중간에 손에 칼 든 거를 클로즈업 하면 저 여자는 공포에 질려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칼 대신 꽃을 놓는다면 감동인 거죠. 몽따주라고 좀 뒤에 얘기할 건데요. 영상의 마법 같은 기능인 거죠. 자, 이제 편집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뭐냐, 프리미어, 파이널 컷, 프로, 이제 맥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어떨 적에는 이제 편집이나 실습이나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가장 문제인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냥 프리미어 같은 거 한 달 버전으로, 지금 15일이죠. 15일 동안 무료 버전으로 해서 실습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간단히 하는 것 같으면 전에는 곰믹스 갖고 했었어요. 곰믹스를 갖고 했는데, 초보자들이 그냥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를 할 때 곰믹스를 많이 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가 있죠. 다빈치 리졸브가 유료 버전인데 공짜로 해도 여러분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료 버전에 못지않게 쓸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색보정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색보정 소프트웨어에서 넘어왔거든요. 조금 메뉴가 친절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해요. 좀 어려워. 그러면 어차피 어렵게 배우고 나는 열심히 잘할 거야. 근데 얘네가 조금 더 이제 성장해서 갈 것 같은 경우는 또 프로가 쓰기에는 10비트도 지원하지 않고, 프로로 쓰려고 그러면 돈 주고 써야 돼요, 또. 근데 가운데 뭐가 있죠? 캡컷 들어봤어요? 캡컷을 안 들어봤구나. 뭐 브라우저, 뭐 뷰어, 타임라인, 기본적으로 프로 소프트웨어랑 유사성을 갖고 있고, 레이어도 많이 올라가고, 오디오도 좋고.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 틱톡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야, 틱톡도 정보를 빼간다는데
뭐 그렇게 좀 의심스러워서 안 써도 되는데, 야, 중국이 내가 편집한 거를 빼내갈 정도로 하면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 캣컷을 한번 검색해서 집에 가서 깔으면 웬만한 유료 소프트웨어만큼 좋거든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면서 이거만큼 좋은 무료 소프트웨어를 못 만났어요, 저는. 심지어 여기에 AI 성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치면 말이 나와. AI 보이스가 요즘 대세죠. 여러 말 쪽에. 네. 타입캐스트 이것도 내가 광고하러 나온 게 아니라 조그만 돈에 아주 괜찮은 AI 성우니까요. 제가 그 배트맨 시리즈 때 좀 무겁게 깔린 성우 있잖아요. 요 AI 성우였습니다. 자, 영상을 할 적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몽따주, 미장센. 이 사람이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입니다. 소련 사람이에요. 이 편집에 대해서 체계화된 영화의 구성이나 새로운 방법으로서 몽따주 이론을 정립한 사람인데요. 단순하게 쇼트, 한 컷 한 컷의 결합이 아니라 쇼트를 붙였을 때 제3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각기 촬영한 거를 붙이면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와 약간 대치되는 게 미장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장센이 샴푸는 아니고 연극 요소예요. 장면에 무언가를 놓다. 이게 프랑스어거든요. 장면화, 무대화. 한 쇼트에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주변의 배치. 그 배치는 무대도 될 수 있지만 인물도 될 수 있고 상황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배치해 놓고서 한 화면 속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롱테이크가 필수겠죠. 근데 이게 대치도 되지만 요즘은, 그러니까 몽따지는 약간은 이제 소련에서 뭐 프로파간다로 시작했지만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많이 쓰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서 많이 잘라서 붙이는. 미장센은 유럽에서 많이 발전된 스타일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이쁘게 만드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상반된 게 아니라 서로 섞어서 쓰는데요. 현재에서는 이 몽따주와 미장센을 제일 잘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인정하는 감독.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을 만약에 좀 더 공부하고 몽따주나 미장센을 공부하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 최고의 교보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몽따주는 어떻게 보면 편집과 커팅의 동의어를 볼 수 있어요. 자,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 만든 전함 포텐킨입니다. 1905년 오데사라고 요즘 많이 나오죠. 우크라이나. 네. 그쪽에 오데사 항구에서 일어난 전함 포텐키노의 반란을 소재로 한 흑백 무성 영화예요. 러시아 황제 독재에 대항해서 해병들하고 오데사 시민들의 반란을 주로 담았고요. 가장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프로파간다 필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A가 유모차가 떨어지면서 잘 보면 카메라의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점점 클로즈업 돼 가요. 그리고 보여주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카메라의 사이즈, 샷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사람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게 짧아질수록 사람이 긴장을 해요. 게임의 규칙은 느누아르 화가 아시죠? 그러니까 아들 짱 느누아르가 만든 건데요. 정치 풍자하는 클래식 영화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카메라가 물르시 흘러요. 그러면서도 초점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간, 시선, 그 다음에 이동, 등장인물을 다 미장센 소재로 쓰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도 되게 잘 꾸며놨고 엑스트라 인물도 굉장히 연기를 열심히 해요. 자, 한번 보시고, 저죠. 감독은 장면 배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프레드릭 와이즈만이라고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찍더라도 누가 왜 이렇게 찍었어 했을 때 이 장면을, 이 장면 배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능력은 일치월장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